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6살 서울 변두리에서 작은 옷가게를 하며 살아가는 평범한 주부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남의 일에 간섭하거나 뒤를 캐본 적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특히나 며느리라는 존재에 대해선 그저 내 자식 사랑해주면 됐다는 생각으로 딱 그 선을 지키며 살아온 사람이에요. 우리 아들은 한마디로 말해 참 반듯한 아이입니다. 공부머리는 없었지만 손재주가 좋아 어릴 때부터 컴퓨터 조립, 전자제품 분해하는 걸 좋아했고, 그래서 결국엔 중소기업 전산실에서 정직원으로 취직해 묵묵히 일하더군요. 아무 사고 없이 군대도 다녀오고 월급 꼬박꼬박 모아. 결혼할 땐 신혼집 보증금도 자기가 마련하겠다고 했을 정도였죠. 그렇게 결혼식 날 제 눈앞에 나타난 며느리를 처음 봤을 때 저는 솔직히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얘가 과분하게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며느리는 첫인상부터 참 또렷하고 야무졌습니다. 말투도 공손하고 시댁어른들 대할 때 어찌나 예의를 잘 지키는지. 시누이들이 다녀가고 나서도 정말 요즘 애 같지 않다는 말이 절로 나올 정도였으니까요.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명절 차례도 정성껏 도왔고, 제 생일엔 직접 만든 카스테라를 들고 와서 축하해 주더군요. 그렇게 어느새 1년쯤 지나고 우리 부부는 어느 정도 안심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이 애한테 기대도 좀 해도 되겠구나. 남편이랑 둘이 밥을 먹다 말고 그랬어요. 얘 참 복도 많아. 이런 며느리 얻었으니. 하지만 바로 그 다음 주 며느리가 내게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혹시 시간 괜찮으실까요? 잠깐 얘기 좀 드려도 될까요? 그날 며느리는 평소보다 한층 말수가 적었고 눈동자에 슬픔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잠시 후 며느리는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엄마가 치매 진단을 받았어요. 요양원에 맡기기엔 엄마가 너무 힘들어하시고 제가 직접 돌보는 게 맞는 것 같아서요. 근데 솔직히 간병이랑 병원비 너무 부담이 되네요. 사실은 저도 너무 힘들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심장은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내 친정어머니가 저랬다면 나도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 아이가 어디에다 하소연도 못하고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을까? 그 생각에 눈물이 났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말했습니다. 그래, 네가 그렇게 힘든데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 매달 100만 원씩 도와줄게. 병원비랑 생활비에 보탰어. 며느리는 그 말을 듣자 울먹이며 고개를 끄덕였고, 그날 이후부터 저희 부부는 꼬박꼬박 100만 원씩 며느리 통장에 입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땐 몰랐습니다. 그 돈이 고스란히 우리를 속이기 위한 연극비였다는 걸. 그날 이후 며느리는 더 자주 친정에 간다며 집을 비우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이면 사흘은 남편 혼자 지낸다고 하더군요. 처음엔 안쓰러운 마음이 컸습니다. 그 힘든 병간호를 하러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마치 제 젊은 시절 같기도 해서요. 며느리는 매번 다녀와선 얼굴이 초췌해져 있었고,
가끔은 병원에서 쪽잠 자느라 화장도 못했는지 잡티 가득한 민낯으로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제 마음속 깊이 미안함을 느꼈습니다. 이렇게까지 고생 안 해도 되는데 우리가 더 보태줄 수 있으면 좋을 텐데. 남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딸 같아서 더 마음이 쓰인다며 자기 월급에서도 조금씩 보태 입금을 했습니다. 아들은 별말이 없었지만 그저 묵묵히 어깨만 주물러주며 아버지, 어머니 고맙습니다. 한마디만 하더군요. 그렇게 8개월쯤이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이상하게 마음이 불편한 기분이 들기 시작한 건 며느리는 여전히 바쁘고 힘들다고 했지만 정작 아들은 친정어머니 상태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치매가 어느 정도인지, 집에 계신 건지, 병원에 입원한 건지, 어떤 약을 쓰는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게다가 저희가 입금한 돈에 대해서도 어느 날부터 영수증 같은 걸 보여주지 않더라고요. 처음 2~3달은 요양보호사 비용이에요. 입원비가 부족해서 일부 보탰어요 하며 어디에 썼는지 소상히 이야기하던 며느리가 요즘은 정신이 없어 못 챙겼어요 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었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날이었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믿을 수 없는 장면을 제가 직접 눈으로 보게 된 날 말입니다. 저는 그날 오전 시장에 볼 일이 있어 나섰고 도매 옷가게에 새 상품 보러 들어가려던 찰나 바로 옆 골목에서 어디서 많이 본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길게 뻗은 생머리, 체형도 키도 걸음걸이도 딱 며느리 같았죠? 설마 저 시간에 여기에 있을 리가. 그런데 그녀가 돌아서는 순간 제 다리가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그 여자는 확실히 제 며느리였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치매 걸린 어머니를 간병 중이라는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머리는 곱게 웨이브로 말려 있었고 샛노란 블라우스에 하이힐까지 신고 브랜드 매장 봉투를 양손에 들고 지갑에서 무언가를 꺼내며 웃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또 다른 여자가 있었습니다. 한껏 멋을 부린 또래 여자들 사이에서 며느리는 너무도 자연스럽게 너무도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나는 그대로 그 자리에 얼어붙은 사람처럼 서 있었습니다. 시장 사람들의 발소리, 상인들의 고함 소리, 지나가는 트럭 소리.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앞에 보이는 장면이 믿을 수 없다는 생각뿐이었죠. 며느리는 고개를 돌려 가게 안으로 들어갔고 그 순간까지도 나는 마음속에서 애써 생각을 부정하고 있었습니다. 아니야, 잠깐 들른 걸 수도 있어. 간병도 하다 보면 쉬는 날 있을 수도 있잖아. 하지만 이상하게도 며느리의 손에 들린 쇼핑 봉투, 정리된 손톱, 반짝이는 구두, 그 모든 게 날 너무도 낯설고 차갑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며느리를 뒤따라 그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일부러 눈에 띄지 않게 매장 구석에 섰고 며느리는 나를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그 여자들과 함께 옷을 골랐습니다.
심지어 셋이서 거울 앞에 서서 사진을 찍고 포즈를 바꾸고 폰으로 뭐가 그리 재밌는지 낄낄대며 웃기까지 하더군요. 그날 이후 나는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습니다. 혹시 내가 잘못 본 걸까? 그냥 친구 결혼식 준비하는 걸까? 일시적인 스트레스 해소일 수도 있잖아. 별별 생각을 하며 스스로를 납득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주 나는 더 이상 스스로를 속일 수 없게 됐습니다. 동네 미용실을 갔다가 거기서 일하는 친한 원장이 그러더군요. 어머님 며느리분 요즘 어디 아프신가 봐요? 한 달 전쯤부터 계속 피부과도 오고 요가도 새로 끊었다고 하던데?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피부과? 요가? 나는 떨리는 손으로 며느리의 SNS 계정을 열어봤습니다. 결혼 이후 한 번도 본 적 없던 그 계정엔 며느리가 웃고 있는 사진들로 가득했습니다. 핫플레이스 카페, 호텔 뷔페, 가족이란 말 한마디 없이 진짜 내 삶, 나를 위한 시간. 가장 행복한 지금 이 순간 같은 말이 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중 한 사진엔 며느리와 다른 여자 2명이 손잡고 있는 사진이 있었고 해시태그에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육아 탈출, 간병 탈출, 이번 달도 시부모 지원금 땡큐. 그 순간 나는 목이 졸린 것처럼 숨이 막혔습니다. 내가 그동안 믿고 보살핀 며느리는 진심으로 가엾다 여긴 그 아이는 나를 속이고 기만하고 그 돈으로 자신의 진짜 인생을 살고 있었던 겁니다. 나는 며느리의 SNS 계정을 수십 번을 들여다보며 그 해시태그가 실수거나 장난이었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올려진 사진들은 너무도 뻔뻔했고 그 안에 담긴 며느리의 얼굴은 단 한 줌의 죄책감도 슬픔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남편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차마 그 충격적인 사실을 입 밖에 낼 수가 없었어요. 내가 똑같이 얘기했다가는 남편이 심장이라도 멎을까봐. 혼자 속을 끓이며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습니다. 며느리가 우리를 속이고 있다는 사실은 너무도 명확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 없이는 아들마저 나를 믿지 않을 게 뻔했습니다. 며느리는 그동안 너무도 철저하게 착한 며느리의 껍데기를 쓰고 있었으니까요. 그 껍데기를 벗겨내려면 나도 더러운 짓을 해야 했습니다. 며칠 뒤 나는 동네 지인의 도움을 받아 소위 말하는 생활정보지 전문 흥신소 사람을 한 명 만났습니다. 사설업체라고 해서 거창한 건 아니고 그냥 몇십만 원 주면 일주일 정도 일상을 확인해주는 정도였죠. 나는 그에게 며느리의 사진과 집 주소, 출퇴근 시간까지 상세히 전달했고 친정엄마 병간호 간다고 매일 나가는데 진짜 어딜 가는지 알아봐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며칠 후 그로부터 도착한 사진들. 며느리는 간병 대신 매일 아침마다 요가복을 입고 헬스장에 들렀고 점심엔 친구들과 브런치를 즐겼으며 오후엔 피부관리숍, 네일숍, 그리고 대형 쇼핑몰을 돌며 쇼핑백을 들고 나오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결정적인 장면이 찍혔습니다. 한 건물 주차장에서 며느리가 중년 남자와 함께 차에 타는 모습. 남자는 스르르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고 그녀는 익숙한 듯 그의 팔에 기대며 웃고 있었습니다. 그날 나는 모든 감정이 무너져 내리는 걸 느꼈습니다. 단순한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한 사기극이 아니었습니다. 그 아이는 우리 부부의 믿음과 정성을 기만한 걸 넘어서 뻔뻔하게 발로 짓밟은 겁니다. 그리고 그 돈은 치매 어머니의 병원비가 아니라 그녀의 제2의 인생, 새 남자와의 여유로운 삶을 위한 자금이었던 거죠. 나는 그날 흥신소에서 받은 모든 사진과 동영상, 그리고 그녀의 SNS 계정 캡처를 프린트해 정리했습니다. 손이 떨리고 가슴이 답답했지만 정리된 증거물을 손에 쥐는 순간 분노가 조금씩 이성을 되찾게 해주더군요. 나는 이제 결심했습니다. 무너진 신뢰를 되돌릴 수도 없고 그동안의 배신을 눈 감아줄 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 진실을 반드시 아들에게 알려야 했습니다. 며칠 후 주말이 되어 아들이 혼자 집에 들렀습니다. 나는 조용히 밥상을 차렸고 남편은 친구들 약속이 있다며 일찍 나간 터였습니다.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하며 아들과 마주 앉은 나는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아들, 너한테 보여줄 게 있어. 엄마가 너한테 이런 것까지 보여주고 싶진 않았는데 더 이상은 안 되겠다. 나는 증거 서류들을 하나하나 펼쳐 보이며 그동안의 상황을 조목조목 설명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엄마가 뭘 잘못 본 거야. 그 여자가 그럴 리가 없어. 엄마 너무 민감하신 거야. 하지만 증거가 쌓일수록 아들의 표정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눈을 질끈 감고 입술을 꽉 물고 마침내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 안고 말하더군요. 그럼 그 돈도 다 거짓말이었던 거야? 간병? 병원비? 다 거짓이야?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답은 아들 스스로 알았을 겁니다. 그날 밤 아들은 집으로 돌아가며 말했습니다. 엄마, 내가 알아서 정리할게요. 죄송해요. 엄마 아빠한테 너무 죄송해요. 그 뒷모습은 내가 알던 그 단단하고 성실한 아들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한없이 무너진 혼란스러운 얼굴이었죠. 하지만 나는 그저 조용히 문을 닫고 거실에 앉아 두 손을 꼭 모은 채 가슴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부디 이 아이가 그 지독한 거미줄에서 빠져나올 수 있기를, 이 지옥 같은 진실 속에서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며느리는 처음엔 모른 척을 했습니다. 아들이 모든 증거를 들이밀자 눈을 동그랗게 뜨고는 이게 뭐야? 누가 날 미행한 거야? 이건 사생활 침해야. 오히려 화를 냈다고 하더군요. 처음엔 억울한 척을 했고 그 다음엔 어쩔 수 없었다며 울며 불며 매달리기도 했습니다. 진짜 간병한 적 있어요. 처음엔 엄마가 정말 힘들었어요. 근데 나도 너무 지치고 그냥 나도 살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 어떤 말도 우리가 그녀에게 느낀 배신감을 덜어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녀는 결국 자신이 간병을 한 적 없다는 걸 인정했고 그 돈을 본인 생활비로 쓴 것도 사실이라 고백했습니다. 아들과의 관계도 이미 오래전부터 금이가 있었고 결혼 생활에 대한 책임감보다
더 나은 삶을 선택한 거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결정적인 말, 그녀가 마지막으로 내뱉은 한마디에 나는 치가 떨렸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해서 그 돈 어차피 두 분은 자식한테 물려줄 생각이셨잖아요. 저는 그냥 좀 일찍 받았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그 말을 듣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그 자리에서 나가버렸습니다. 더는 그 아이를 마주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아들은 혼자 이혼 서류를 준비했고 우리에게 한 번 더 미안하다는 말을 남긴 채 정리할 시간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다시는 며느리를 보지 않았습니다. 아들도 그녀가 집을 나간 이후 한동안 말이 없었고 혼자 조용히 정리하며 회사 일에 몰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2달 후 그녀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것도 법적 대응을 운운하며 그녀는 생각보다 뻔뻔했습니다. 처음엔 조용히 물러날 줄 알았죠. 하지만 며느리는 2달 후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 부당한 이혼과 위자료 청구를 주장하며 내용 증명을 보내왔습니다. 서류에는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정신적 폭력을 기반으로 한 결혼 파탄의 책임은 남편 측에 있음. 경제적 부양 의무를 회피한 시부모에 대한 민사 책임도 검토 중. 그 문장을 읽고 나는 기막혀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8개월 동안 우리가 매달 100만 원씩 지원했고 그 돈으로 피부과, 요가, 쇼핑에 남자까지 그 모든 걸 다 누린 사람이 이제 와서 우리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겁니다. 남편은 혈압이 올라 응급실에 실려 가기까지 했습니다. 지금까지 평생 성실하게 살아왔고 단 한 번도 남 헐뜯거나 싸움 벌인 적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 며느리라는 인간 때문에 단 며칠 만에 그렇게 망가질 수 있다는 게 너무도 억울했습니다. 그날 밤 나는 더 이상 참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끝낼 수는 없었습니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으면 그녀는 또 다른 어딘가에서 같은 방식으로 살겠죠. 누군가 또다시 당하고 또 울게 될 겁니다. 나는 흥신소로부터 받은 영상과 사진을 하나도 빠짐없이 USB로 정리했습니다. 그녀의 SNS 기록도 전부 캡처했고 은행 계좌 내역과 통장 이체 내역까지 모두 정리해 법률사무소를 찾았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더니 이 정도면 명백한 사기죄입니다. 형사 고속도 충분히 가능하고 혼인 중 위자료 청구도 반박할 수 있어요. 그렇게 말하더군요. 나는 숨을 깊게 들이쉬고 그제야 작게 웃을 수 있었습니다. 드디어 반격할 수 있는 순간이 온 거죠. 며칠 뒤 우리는 정식으로 사기 및 횡령 혐의로 며느리를 고소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소장과 증거자료 일체를 제출했고 그녀가 우리에게 받은 매달 100만 원의 사용처를 간병 목적 외 개인적 소비로 전용했다는 핵심 증거가 되어 주었죠. 처음엔 그녀가 무시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깟 돈 갖고 무슨 고소야? 어르신들이 뭘 안다고. 그렇게 가볍게 웃고 넘겼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며칠 후 경찰로부터 조사 출석 요구서를 받은 그녀는 그제야 얼굴이 창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SNS 사진 중 일부는 고소장에 기재된 불법 자금 사용의 정황 증거로 채택되었고 심지어 그녀가 다른 남성과 함께 다정히 찍힌 사진들까지 혼인 파탄의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
며느리는 결국 조사를 받고 난 뒤 자신이 일부 사실을 과장했다고 시인했습니다. 치매 어머니의 간병은 과거 몇 달 잠깐 있었던 일이며 현재는 건강이 호전되었고 실제로는 병원비 지출도 거의 없었다는 점을 인정한 겁니다. 하지만 법은 그런 그녀의 눈물 섞인 호소에 쉽게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그녀가 상습적으로 금전 지원을 유도한 점, 지원받은 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점, 혼인 중 부정행위까지 병행한 점을 종합해 벌금형을 구형했습니다. 그리고 이혼 소송에서도 그녀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됐고 오히려 우리 아들이 받은 정신적 피해를 이유로 1천만 원 상당의 위자료를 그녀가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날 법원 밖에서 판결문을 들고 서 있는 아들을 보며 나는 조용히 그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아들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고 나는 그제야 처음으로 잘했다 아들아 그 말을 꺼낼 수 있었습니다. 이제야 끝났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이 지독한 거짓말과 배신, 그 긴 밤의 끝이 드디어 보였습니다. 그녀가 우리 곁을 완전히 떠난 지 몇 달이 지났습니다. 아들은 처음 한동안 무기력한 나날을 보냈지만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에서도 자리를 지켰고 오히려 일이 더 늘었는데도 불평 한마디 없이 집중하며 버텼습니다. 가끔 퇴근 후엔 집에 들러 밥 드셨어요? 하고 묻는 그 모습이 마치 어릴 적 나를 안심시키던 그 아이 같더군요. 남편은 병원에서 당뇨 전 단계 진단을 받아 식단 관리에 들어갔고 나는 매일 아침 따뜻한 밥을 차려주며 하루하루를 조심스럽게 회복해 나갔습니다. 가끔 밤이 되면 생각이 나기도 했습니다. 그 웃음 많던 며느리 얼굴, 처음 결혼식 날 정장을 차려입고 손을 꼭 잡았던 아들의 표정, 그때 그 아이가 진심으로 우리 가족이 되고 싶었던 적은 있었을까? 그 물음은 끝끝내 해답을 주지 않았지만 더 이상 궁금하지도 않았습니다. 왜냐면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으니까요. 우리 가족은 다시 진짜 가족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거짓 없는 마음, 속이지 않는 관계, 밥 한 끼에도 감사하며 웃을 수 있는 이 시간.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다시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나는 다시는 그런 어리석은 믿음에 내 모든 것을 걸진 않을 겁니다. 누군가가 예쁜 말, 착한 얼굴로 다가오더라도 그 속을 끝까지 확인하기 전까진 절대 속지 않을 겁니다. 내가 며느리에게 속은 건 그 아이의 연기력이 아니라 내 순진한 마음이 만든 허상 때문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허상을 깼다는 이유만으로 나는 지금 누구보다 단단해졌습니다. 몇 달 후 동네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쇼핑몰 브랜드 매장에서 직원으로 일하는 여자가 고객에게 물건을 던지고 싸움을 벌였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처음엔 흘려들었는데 나중에 지인이 보여준 그 영상 속 인물은 바로 그 며느리였습니다. 그녀는 이혼 후 정신적으로 많이 불안정해졌다고 했고 직장도 몇 번 옮기다 결국 유통업 쪽으로 들어갔다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SNS도 사라졌고 더 이상 그 여유롭던 제2의 삶은 그녀 곁에 없었습니다. 나는 그녀의 몰락을 보고 통쾌하다는 감정보다
묘하게 씁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토록 똑똑하고 재기 발랐던 며느리가 거짓 하나에 스스로를 무너뜨렸다는 사실이 어쩌면 가장 큰 복수이자 벌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한 번은 동네 마트에서 아들과 마주친 사람이 그녀가 근무 중이던 곳에서 본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나를 보자 머리를 푹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했답니다. 나도 더 이상 그녀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이미 모든 것이 끝났고 그 아이는 벌을 받았으며 무엇보다 내 아들이 새 삶을 향해 나아가고 있으니까요. 지금 아들은 어린 시절 동네에서 친구였던 여인과 조심스럽게 만나고 있습니다. 그 여자는 조용하고 따뜻한 사람이고 무엇보다 아들의 상처를 먼저 위로해 주었다고 하더군요. 나는 기도합니다. 내가 이번엔 결코 실수하지 않기를. 내 아들이 진짜 사람과 진짜 가족을 이루어 이제는 웃을 수 있기를. 그리고 나 역시 이 모든 일을 겪으며 누군가에게 너무 쉽게 마음을 내주지 않게 되었습니다. 내가 줄 수 있는 건 내 진심이지만 그걸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만 주는 법, 그걸 이제야 배운 겁니다. 제 인생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댓글과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응원하는 힘을 받아 잘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